안녕하세요.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우입니다. 오늘도 경매법정을 좀 갔다 왔는데 참 부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 금매로 사셔도 되는 가격을 꼭 법원에 오셔서 그냥 일반가 이상으로 막 왜 그러시는지 참 너무 부럽습니다. 저한테 제발 좀 오세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류 브로커들은 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이 사기꾼 새끼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컨설팅을 무지막지하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서 가지고 오늘 월요일날 가볍게 찍어서 지금 올립니다. 오늘은 임차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주의사항들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할까요? 1순위가 대항력 유무 확인이죠.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게 되면 그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전액 배당된다면 낙찰자는 인수할 금액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확정일자 유무나 최우선 변제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으면 변제를 받으면 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기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법 점유자가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인터넷에 많으니까 오늘은 임차인에 관한 특별한 사항 박시우다운 자료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차인의 금반원 원칙 위배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임차인의 금반원 문제란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참 많이 겪었던 건데, 임차인이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맺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인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 경우, 이런 경우 경매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임차인이 정신 차리고 주장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판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례 97 다 1, 2, 2 하나하나를 보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원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 99마 4307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고 이 아파트에 관해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서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원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판례 하나 더 보면 87 다카 1708 갑이 을의 소유 건물에 보증금 3,400만 원의 채권적 전세를 얻어서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 사이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 청구에 지으면서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원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반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 단 8695를 보면 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임대차 조사서 서식의 공란에 기재될 내용에 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기명 날인만 받고 임대차 금액란에 실제 임대차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임차인들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원이나 신의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인이 금융기관이 임대차 조사서에 서명 날인만을 한 채 임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당해주택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판단하여 대출을 시행하였다가 후에 경매정찰에서 일부 대출금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법은 정확합니다. 일단 상기 판례들을 정리해보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그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 등을 주장할 수가 없고 반면 임대인에게 단순히 서명만 해주고 나머지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그 이후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정상적인 임차인임을 주장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를 받아들여주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여 줘야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금반원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2016-28215번입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실리가 매각 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권 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에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미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해서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행조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현실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피고가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원고회사가 위 무상거주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원고들의 인도 청구를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에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새 외국인에게 임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자, 평택에 제가 많은 분들을 투자하게 했는데 그쪽도 요새 외국인들에게 그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외국인과 구분해야 할 사람들이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 두 사람이 있는데 재외국민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외국 국적 동포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만 외국인으로 예외하고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 보면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 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기구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신고가 아니고 거소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고한 국내 거소를 이전할 때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서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고서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소 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고서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국인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데, 제31조에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례를 한번 보면 서울 민사지법 93가 합 73367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공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자와 외국인 등록 시 본인 외 가족도 가능합니다. 판례 2014다 218030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의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15년 1월 22일 시정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그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 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의 법적인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그냥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대위 번제로 인한 대항력 임차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위 변제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민법상 대위 변제란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 대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 대위 조문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위 변제가 되면 그 권리를 등기상에서 소멸시키지 않고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권리에서는 대위 변제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위 변제는 선순위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대위 변제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 자체를 등기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 후순위인 자신의 권리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례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2월 4일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있고 3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3월 5일 가능기가 되어 있고 2013년 5월 9일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이 또 1억 원이 설정되었고 2014년 2월 3일 같은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인 국민은행보다 늦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등기상에서 소멸되게 되겠죠. 이때 가등기권자가 등기상에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빠른 선순위 국민은행 저당권을 변제해버리며 낙찰자가 자금을 납부해도 등기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가등기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매에서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판례를 하나 보면 98마 103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 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수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해서 담보가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위 변제 시 낙찰자의 대응 방법을 좀 아셔야겠죠. 선순위 권리가 소멸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 2011년 2월 4일 K은행 근저당권이 3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2012년 3월 5일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2억, 확정일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9일 다른 T은행에서 근저당권이 1억이 설정이 되고 2014년 2월 3일 다른 T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1년 2월 4일 K은행 근저당권이고 그의 등급은 후순위들은 일단 말소가 되겠죠. 등기부상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인 임차인의 분석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2012년 3월 5일이므로 2012년 3월 6일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인 2011년 2월 4일 K은행 근저당보다 늦음으로 경매가 되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쫓겨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5년 2월 3일이 경매 낙찰일이라고 하면 경매 낙찰이라고 2015년 5월 3일이 대금 납부
납부 기일이라고 하면 세입자는 2015년 2월 3일 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이전까지만 선순위 저당권자인 2011년 2월 4일 K은행 근저당권을 변제해버리면 자신의 후순위 권리가 선순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낙찰자는 후순위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먼저 보면 98마 1031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서 낙찰 허가 결정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입자가 후순위라서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를 대유변제로 소멸시켜버리면 낙찰자는 후순위 권리인 임차인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낙찰자를 구제해 두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낙찰 이후 매각 결정 기일 이전에 대유변제가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120조를 적용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찾아오면 되고 매각 결정 기일 이후 항고 기간 중에 대유변제가 들어오면 민사집행법 제129조를 적용해서 항고를 하면 되고 항고 기간이 경과하여서 대금 납부 기한 이전까지 대유변제가 들어오면 민사집행법 제127조를 규정해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볼게 전세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혼동하고 있는 단어가 전세와 전세권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되고 있고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조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 해서 채권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서의 준용 조문입니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건입니다. 먼저 판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0마 900을 보면 주택에 관해서 최선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조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력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최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력으로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장일자도 갖추고 있고 더 나아가 전세권 등기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항력과 전세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입자를 만나게 되면 그 두 가지 경우인 전세권과 대항력에 대해서 둘 다 권리 분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가지고 있다면 전세권이 모두 배당되었다 하여 당연히 대항력이 소멸해버린다고 권리 분석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경매에서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하나하나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임차인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가장 임차인을 골라내는 방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임차인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소설입니다. 2011년 2월 3일 소유자가 세대원 A씨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2년 6월 3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년 5월 2일 이미 경매가 집행됐다면 집행관이 5월 20일경 방문하기 전에 소유자가 퇴거를 해버리면 그 집에 주민등록은 A만 남게 되겠죠. 집행관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자를 확인해보면 A씨가 2011년 2월 3일 전입된 자로 현황 보고조사를 보고하게 되고, 그 이후 A씨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응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 전 소유자가 아니므로 A씨와 전 소유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이전에 선수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가장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면 일반 경매 응찰자가 응찰을 하는 걸 망설이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어느 선에서 가장 임차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공작들을 누가 만들어 줄까요? 당연 쓰레기 같은 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어 줄 것이죠. 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쉬운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그 집의 점유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 경매 컨설팅 회사가 일반인들을 낙찰받아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 고객에게 명도까지 마무리해주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명도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완강히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라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컨설팅 회사가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점유자인 것입니다. 점유자를 낙찰받게 해주면 명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해줘야 되는데 하도 사기꾼들이 많고 삼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시 가장 임차인들의 특징을 좀 더 보면 2011년 2월 3일 전입 신고된 임차인이고 근저당권이 2013년 4월 2일, 당연 세입자는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이 경매로 나오면 대부분이 배당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 세입자라고 하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 세입자일 수 있는 사람이 임대차 진위여부를 소송기법적인 측면으로 풀어서 본다면 일단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36조
성명권과 구문권이라는 것을 조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관과하였음을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92-9388을 보면 법원이 성명권 행사는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명료한 점 등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당사자가 명백히 관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명권이나 구문권이나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임대차 관계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시하고 임대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도록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낙찰자가 구문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허위의 가짜 세입자라고 하면 법원이 성명권에서 임차 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곤란하겠죠. 대부분 이때 등장하는 것들이 현금을 주었다고 빡빡 우깁니다. 이럴 경우는 법원이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겠죠.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는 중국인 같은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없죠. 현금으로 주어도 최소한의 수표를 주고 그 수표 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임자인이 계약서를 위조나 변조해서 제출한다면 형법 231조 사무소 중의 위조, 변조죄가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새 세상이 힘드니까 이런 방법들로 많은 사기를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 자, 판례 하나 더 설명하면 2011도 6223입니다.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화,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 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는 사망자 명의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대항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판례를 볼 텐데 판례 2000-24184를 보면 채권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획은 주택임대차 계획으로서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처와 소유자의 처의 구분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 채무자의 처에는 대항력이 있지만 소유자의 처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주의를 요하니까 이거는 블로그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소유자의 처란 다음과 같은 사례인데요. 소유자가 그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소유자의 처인 A씨만 하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동사무소 전입자는 A만 나오게 되고 그 전입일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법률상 부부지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대항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의 처는 다릅니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인 것입니다. 채무자의 처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후 채무자가 주택 주인의 동의를 받고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채무자의 처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식과 경우에서는 매우 틀립니다. 부동산 경매는 돈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글도 제가 판례를 약간 좀 이렇게 저도 법조문을 막 얘기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한 30분 예행 연습 없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아는 것도 버벅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도 한번 더 참조를 하셔서 꼭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에게 안 당하고 제대로 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바라며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저 박신구가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추운 날씨 어느 정도 갔고 이제 화창한 날이 오는데 그러다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